78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재무제표 투자의 힘. 저자 차영주. 출판일 2023년 11월 2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좋은 주식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책 소개. 성공의 핵심 비법은 바로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알면 주가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 지금부터 숫자가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가 필요한 투자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재무제표를 정확히 알려면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를 이해하기보다는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투자자가 많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이해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혹시 지금까지 주식 관련 매체나 잘 아는 주식 전문가가 선정해준 주식에 투자하며 그 주식이 왜 오르는지 또 왜 떨어지는지 등 투자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당신이라면 지금 당장 재무제표부터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재무제표에 숨겨진 숫자의 진실을 알기 시작한다면 기업의 진짜 가치와 오르는 주식이 한눈에 보일 것이다. 재무제표에 기록된 숫자들은 모두 확실한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숫자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다. 불안하고 확신 없는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단지 1등을 기대하며 로또를 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정확한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 기준을 적용한 나만의 가치 투자를 시작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다양한 가치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이런 사실을 잘 활용해 투자로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닳고 닳았지만 도통 수익률이 오르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도 앞으로 꾸준히 주식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무제표 활용법을 알려준다. 저자 소개. 저자 차영주. 투자 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증권사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투자 관련 경력을 쌓았다. 투자자들이 가장 미흡한 재무제표 분석과 적용에 대한 상황을 경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재무제표 활용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전 유진투자증권 부장, 스타PB를 지냈다. 현재 YG 경제연구소, MTN 머니투데이 전문위원이며 유튜브 차영주 TV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송 출연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터틀 트레이딩, 직장인 주식 투자의 정석, 2022 빅 인사이트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철저한 분석과 예측으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지금 당장 재무제표를 읽어라. 실제 회사에서도 기업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회계장부 즉 재무제표를 확인하며 기업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 하물며 처음 보는 기업에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려 한다면 해당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수익은 꾸준히 내고 있는지 등은 직접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의 저자는 25년간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도맡아 일하며 여러 고객에게 수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 매매 관련 조언을 했다. 저자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투자법은 재무제표를 활용한 철저한 분석임을 깨달았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와 매매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투자금의 운용 목표 및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투자와 기관이나 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의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큰 주식 투자는 최대한 근거를 확보하면 유리하며 그 근거가 바로 기업의 정보이다. 그런 정보를 개인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매매 주체들의 소리 없는 싸움이 맹렬히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정확한 이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관문이다. 재무제표 완벽 분석과 승률을 높이는 투자법까지. 오르는 주식을 선별하는 재무제표 활용법 총망라. 처음 접하면 누구나 어려워할 재무제표를 쉽고 간결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한다. 먼저 재무제표에서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의 실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 그리고 그 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세부 구성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는 재무상태표, 매출과 비용 그리고 손익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의 손익계산서, 기업의 현금 보유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는 현금 흐름표를 보는 방법과 투자에 활용하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처럼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으면 이 숫자들을 활용해 관심 기업들을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고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점, 손익분기점으로 흑자를 예측하는 방법과 기업이 설비 투자를 진행했을 때 투자자는 어떤 점을 확인하고 예측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분석하고 확인한다. 이렇게 꾸준히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조사하다 보면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세워지며 그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일으킬 투자가 가능해진다. 저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기에는 무조건 대가들의 투자법을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투자에 익숙해진다면 현 시대에 따른 경제 구조 및 산업의 발전을 반영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과거를 산 투자의 대가라고 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록 재무제표 10분 완성 팁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식 정보를 구성해 재무제표와 주식 투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저자의 경험 및 사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한 들어가기를 구성해 재무제표 이해를 더욱 쉽고 편하게 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의 포도를 따지 못한 여우의 마음을 주식 투자자의 마음에 비유하거나 중국 무술 대가들의 매집도 투자자의 마음에 비유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투자자의 마음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기 쉬운 분야라서 최근 행동경제학 분야에서도 투자 심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알기 쉬운 예로 들어 각 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재무제표 이해를 관심과 흥미로 이끌어주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또한 본문 중간에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식 정보를 담아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알아보거나 안전마진, 합리적 기대가설, 주주친화 정책,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주식 관련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각 장의 부록으로 구성한 재무제표 10분 완성에서는 재무제표의 이해를 돕는 좀 더 폭넓은 지식을 전달한다. 기업이나 커피숍이나 돈을 투자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본 원리는 같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커피숍 운영으로 설명한 재무제표의 구조는 실제로 기업의 돈과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투자자라면 누구나 찾아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인 다트의 올바른 활용법과 애널리스트들의 각종 분석이 담긴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법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무엇보다 나만의 원칙을 만드는 실전 성공 투자법으로 종목 POL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원하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가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과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미래 투자가 가능하다. 프롤로그. 나의 이 책은 약 25년간 매매의 최전선인 증권사 여러 지점 광화문, 석관동, 아산병원, 잠실에서 다양한 고객에게 수많은 기업에 대해 매매와 관련된 조언을 한 경험과 나 자신 또한 투자자로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산물이다. 1994년 증권사 기획실에 입사한 후부터 대부분 시간을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했고 나 또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좌충우돌 개인 투자자 시절을 겪었다. 증권사에서 일할 때 기관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보다는 개인 투자자와 관계된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개인 투자 방식이 나에게 가장 익숙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와 매매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투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투자금의 운용 목표 및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자금 100억 원의 운용을 지수 대비 벤치마크 수익률로 평가받는 것과 내 돈 3천만 원으로 절대 수익 플러스 수익을 바라는 매매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둘의 투자 방식이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매매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유명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특히 주식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투자를 하려면 꼭 봐야 한다. 여기서는 특히 개인 투자자가 보기 어려운 군더더기들을 떼어내고 핵심만 다루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했다. 나는 대학에서 경제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배웠지만 정식으로 회계 과정을 배운 적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재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증권사 신입 시절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전체를 파악하는 실무 과정을 처리하다 보니 회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기획실은 회사의 모든 자료가 모이는 곳으로 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인 회계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증권사 지점 발령 후 초창기 매매를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매우 부끄럽다. 당시에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우고 찾으려 해도 자료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다. 인터넷도 없었고 증권 정보지가 매우 높은 몸값에 돌아다녔으며 소수가 알고 있는 정보가 기업의 가치보다 우선했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구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과거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후이다. 국내 시장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들은 저 PER주, 저 PBR주 등을 매입했는데 당시 그들의 가치평가 기준에는 싼 주식이 널려 있었고 결과는 외국인들의 대승이었다. 이후 외국의 선진화된 투자 기법이 국내에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고 빠르게 안착되었다. 이처럼 투자도 선진화된 기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러한 무기를 가진 투자자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의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면 매우 유리하다. 많은 투자자가 그 근거를 기업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가 있어야 가장 단순한 PER, PBR을 계산할 수가 있다. 주식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그래서 매매 주체들이 주식 투자에 관해 다양한 관점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최소한 남들 외국인, 기관 이해하는 만큼의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목마른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팠고 이제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들어가며 이솝우화 중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다. 길을 가던 여우가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고는 그 포도를 따보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포도가 달린 나무는 너무 높았고 결국 포도 따기에 실패한 여우가 한마디 한다. 저 포도는 너무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과연 포도는 시고 맛이 없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여우는 처음부터 그 포도가 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맛있을 거란 희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실제로는 포도의 당도가 바뀐 게 아니라 단지 여우의 마음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비슷한 일이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 대상을 깎아내리면서 스스로 합리화한다. 주식시장에는 재무제표에 대해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한다. 주식 투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아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재무제표가 아무 소용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바꾼다. 즉 많은 투자자가 처음에는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재무제표를 꼭 알아야 하는지 회의감에 빠진다. 그러는 사이에 차트나 정보만으로 수익을 얻기라도 하면 재무제표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극단론에 빠지게 된다. 그들과 여우의 심리가 참으로 비슷하다. 재무제표에 대해 사람마다 여러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배우기 어렵다고 재무제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무용론으로 자신을 합리화할 때 이를 극복한다면 수익 확률이 올라갈 것이다. 재무제표의 진정한 가치. 주식 투자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다. 주식 투자는 차익을 남기는 과정이고 이것은 투자자에게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렇다면 한 번의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 50시 50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30%의 승률에 자신의 소중한 돈을 꺼는 일이다. 여기에 시간 및 여러 요소를 추가하여 확률을 유리하게 조정하지만 보통 승률은 앞의 표와 같다. 여기에 타인과의 관계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승률이 올라간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말하는 공통점 중 하나가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시기를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확실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이렇듯 투자는 늘 상대방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승률을 높이고 남들보다 싸게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파악해야 한다. 이때 주식 가격을 측정하는 도구는 하나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룰수록 유리해진다. 그러면 싼 주식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주식 투자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홀로 때로는 혼재되어 사용된다. 이 중에 어떤 방법만이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투자자들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통용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생각과 투자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겪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떤 근거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싸게 사야 할까?
그 중에 가장 흔들림 없는 기준은 기업의 재무제표라고 생각한다. 누가 뭐래도 재무제표는 기업의 현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재무제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재무제표는 공식적으로 회사의 현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로 분기 및 사업연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여 발표하는 자료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재무제표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굳은 의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필요성. 주식 투자자라면 당연히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한다. 라는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투자자도 많다. 나 역시 주식 투자 초창기에는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며 재무제표를 몰라도 대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차트 등 몇 가지 사안으로 종목만 잘 고르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주위의 여러 투자자를 보면서 재무제표를 모르고 하는 투자는 실패의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체감했고, 그런 투자는 마치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2020년 동학개미운동 이후 투자자들도 많이 변했다. 유튜브나 책 등으로 공부한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통한 매매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남들은 점점 똑똑해지는데 나는 아직도 감으로만 투자하고 있다면 승률은 어느 쪽이 높을까?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재무제표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은 영어나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인류대학에 합격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020년 3월은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코로나 공포가 주식시장을 장악하던 시기였다. 이때 말한 매수 종목 중 2번은 카카오였다. 카카오는 2020년 봄 당시 출연했던 연합인포맥스 주간전망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거론했다. 이후 카카오는 15만 원 부근에서 약 70만 원까지 상승했다. 액면분할 500원, 100원 전. 카카오를 언급할 당시 방송 분위기는 그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던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를 거론하는 데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왜 이야기하는지 진지하게 묻지도 않았다. 카카오를 언급한 것은 페이스북에서 밝혔듯이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동안 여러 사업부에 대한 투자 대비 뚜렷한 이익을 내지 못해 시장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나는 2020년을 원년으로 각 사업부가 재무적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들 사업부는 각각 상장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카카오를 관심 종목으로 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무제표 분석과 뉴스를 추적 관찰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나의 종목 POL 50종목 320피 참조 중 하나였다. 시간이 흘러 카카오가 2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여기저기서 카카오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3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비견되는 최고의 주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 후 주가는 여전히 상승 중임에도 매도 의견을 말하고 다녔다. 주가가 내 가치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현재 액면분할 전 계산 주가는 약 20만 원이다. 이처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매매 판단을 내릴 줄 알게 되면 주도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정확히 주가의 저점과 고점은 몰라도 재무제표 분석은 나만의 시각으로 기업을 바라보게 도와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면 기업 및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또한 상식적으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게 도와준다. 각 산업은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익히고 나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재무제표의 올바른 해석. 재무제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온통 숫자로 이루어진 재무제표의 해석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보통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분석을 객관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기존 상식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시장 평균 PER 대비 한 기업의 PER이 낮다면 저평가라는 판단을 하고 당연히 매수 의견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한 기업의 PBR이 0.5배 수준이면 어떤 의견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이런 판단이 모두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점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투자의 혼선이 발생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숫자는 추세로 이해해야 함을 모르고 그저 시점으로 보려고 하는 데서도 혼동이 발생한다.
가치 투자의 본질은 기업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에 있기 때문에 흐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재무제표의 숫자를 추세로 보지 않으면 가치 투자가 어려워진다. 투자자들이 어렵게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이유는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일시적인 수익이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내는 기업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야만 한다. 투자자 중에는 오직 기업의 정보만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결국 재무제표에 그 내용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 기업은 해당 정보가 구체적인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심리. 재무제표를 소개하며 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재무제표를 아무리 공부해도 주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투자 심리에 있기 때문이다. 투자 심리는 주식시장에서 흥분, 과열, 침체 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에 주식 투자에 있어 투자 심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노벨 경제학상도 행동 경제학자들이 받고 있는 추세다. 투자자들도 실제 매매에서 심리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매수 판단이 들어도 막상 매수 버튼을 누르는 과정은 복잡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는 꼭 주식 투자 관련이 아니더라도 심리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등 심리 공부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 재무제표 기초.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다에 대한 탐험을 막 시작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콜럼버스이다. 콜럼버스는 황금의 나라인 인도로 가는 백기를 개척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서쪽을 향해 출발했다. 당시 인도는 육로로는 스페인 동쪽으로 연결되었으니 지구가 둥글다면 반대쪽으로 가면 결국 만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콜럼버스는 항해를 나서면서 단지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해 돈을 많이 벌어오자는 생각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쪽으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다. 조금만 먼 바다로 나가면 기준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북극성을, 이후에는 나침반을 믿고 항해했다. 망망대해를 건너려면 기준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언제 인도에 도달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선원들에게 공포감으로 다가올 것인데 선장이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 결정적으로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길에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대한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콜럼버스는 나침반을 믿고 또 자신이 반드시 인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동요하는 선원들을 달래가며 항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곳이 인도는 아니었지만 황금이 있었고 콜럼버스는 돈을 벌었다. 지금은 GPS가 발달해 큰 두려움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어도 주식시장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영원한 미지의 세계이다. 주식시장의 미래에는 황금도 있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폭풍이 있다. 처음 투자할 때는 어떠한 기업의 주식을 골라서 어떠한 시점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다. 물론 정보나 차트만으로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주먹구구에 가깝다는 사실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알게 된다. 이런 투자는 시장의 풍랑을 한번 만나면 방향을 잃는다. 즉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러워 하루에 12번도 넘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뚫고 가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가 가리키는 숫자이다. 재무제표의 매출, 영업이익 등 우량한 재무 구조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 안 그래도 불투명한 것 천지인 세상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은 인생 대부분을 운에 맡긴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식이 싸다는 합리적인 기준. 누구나 무엇을 살 때는 싸게 사고 싶어 한다. 그것은 경제적 본능이다. 싸게 사면 다양한 이익이 생기는데 그중 나중에 다시 비싸게 팔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싸게 사는 것에 집중해보자. 그러면 싸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적정 가치 혹은 직전 구매 가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물건의 가격을 싸거나 비싸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물건의 가치가 1만 원인데
현재 8,000원에 거래가 된다면 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살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싸다 해도 어느 정도 싼지, 누구든지 살 만큼 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은 투자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야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판단의 기준점이 없어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거나 애매모호할 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만약 가격표가 있다면 판단의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가격이 반드시 가치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이 될까? 주식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는 여러 도구는 정확한 매수 가격을 훌륭하게 제시하지도 못한다. 기업은 살아있는 듯 움직이기 때문에 가치가 시시각각 변하고 이에 따르는 매수 가격도 마찬가지이다. 역설적으로 주식의 가치 측정 도구가 항상 정확한 가치를 나타낸다면 주가는 빠르게 해당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움직이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주가가 가치를 항상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치와 주가 사이에 자주 차이가 생겨야만 하고 투자자는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찾아낸 차이를 보고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 결정하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행동을 더 해야 하는데 바로 다른 투자자와 매매에 대해 흥정하는 것이다. 적정 가치를 판단한 뒤 다른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해당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면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자신의 판단을 믿고 과감하게 매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미국의 한 유명 전당포에서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 전당포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특징은 가치 측정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300년 된 일본 사무라이 칼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때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현재 마니아층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알아보게 한다. 그런데 이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를 기준으로 전당포 주인은 자신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격 즉 안전 마진을 제시하고 그 가격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거래가 성사된다. 전당포는 매수자가 매매의 주도권을 가지는 게 특징이다. 전당포를 찾는 사람은 스스로 물건을 팔러 온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당포 주인은 매우 낮은 가격을 고수하고 대부분 매수자들은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매매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강세장에서는 매도자가, 약세장에서는 매수자가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투자자는 항상 매매의 주도권이 매수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여유를 부릴 필요가 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이윤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게 사야 한다. 싸면 쌀수록 이윤은 극대화된다. 한편 내가 산 주식을 다른 사람이 비싸다고 사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했다고 해도 이익을 보기 어렵다. 주식 투자는 이윤을 남기려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성공한 투자자였던 케인스의 주식 투자는 미인대회다 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 말은 미인대회에서 우승하려면 기본적인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최종 선발은 많은 사람이 현재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뽑힌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특정 기업을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해도 대다수 투자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여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뜻이다. 즉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전은 투자의 세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벤저민 그레이엄 벤저민 그램이나 이를 적극 활용한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활동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기업의 내용이나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전파 속도 또한 빠르다. 그러니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또한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공개 정보를 알 방법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에 대한 생각의 저자로 유명한 하워드 마크스는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의 그로 인해 알파 수익을 내기가 쉬웠다. 현대는 지식과 정보의 편차가 적다. 모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기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졌다.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슈에 반응하는 재무제표. 투자자가 첨단 산업 이슈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2021년 하반기 주식시장은 메타버스, NFT 열풍이 불었다. 당시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정 업종의 종목들만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 3월 현재 이들의 주가는 상당히 고전 중이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 높았던 기대감을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특정한 이슈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같이 흥분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진짜 매출이 잡히면 그때 가서 접근해도 이익을 낼 기회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주가는 통상 두 가지 경로로 오른다.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이때는 기업의 재무적인 내용보다는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관련 업종 대부분이 상승한다. 하지만 기대감이 사그라들면 주가는 조정된다. 그 다음에 관련 산업이 개화를 해서 기업의 이익이 나타나면 선별적으로 2차 상승을 한다. 가치 투자자들은 2차 상승에 투자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에 따라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본다는 시각도 다소 위험할 수 있다. 글로벌 이슈는 전 세계가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국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해야 한다. 아무리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일방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022년 이후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글로벌 이슈가 부각됐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재건과 사우디가 주도하는 네옴시티 관련 이슈다. 이들의 수주를 통한 매출 확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하는 점이다. 예상과 다르게 글로벌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박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자칫 원가 관리를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투자 매력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매출. 매출은 물건 서비스를 파는 것이다. 매출을 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시점은 계약할 때가 아니고 실제 물건을 넘길 때가 기준이다. 즉 커피점에서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닌 커피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건네는 순간을 매출로 기록하는 것이다. 매출은 손익계산서 제일 위에 기록한다. 올바른 손익계산서 분석을 위해서는 제일 아래에 있는 당기손익부터 보지 말고 맨 위에 매출부터 순서대로 봐야 한다.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한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흐름에 따라 매출부터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매출은 기업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로 매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존 문제로 불거지므로 긴장해야 한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매출을 종종 수원지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 곳라고 비유한다. 강이 마르지 않고 바다까지 흐르기 위해서는 수원지에서 많은 물을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처럼 기업도 각종 비용을 빼고 순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 보유 상태를 알 수 있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는 다르게 기업 내의 실제 현금 움직임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그런데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현황을 잘 나타내고 있음에도 왜 현금만 따로 떼어서 표를 작성하는 걸까?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현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했다. 매출 채권 자산 항목과 매입 채무 부채 항목 등 활동과 현금 흐름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매입 채무가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만 기업은 여기에서 발생한 현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앞서 이야기했다. 반면 기업이 원자재 구입 등 비용을 들여 열심히 매출을 만들었지만 정작 매출 채권으로 쌓이기만 하고 필요한 시기 예를 들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 기업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정작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 채권만 쌓여도 손익계산서는 자동으로 이익이 남았다는 신호를 주는데 정작 기업에는 돈이 없어 부도가 나면 이를 흑자부도라고 한다. 현금 흐름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흑자부도 기업을 미리 찾아내기 위한 것도 있다.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은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무관하다. 그래서 순이익이 증가한 기업이라도 기업 내에는 현금이 없으면 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했거나 전부 투자를 했을 경우 등 기업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려야만 하고 그를 위해 혹시라도 증자를 하면 주주들의 가치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징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살아남는데 현금은 아주 중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보유 상태는 반드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오직 현금 흐름표만이 기업 내의 현금 보유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현금 흐름표는 재무세표 중 임의로 수정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현금의 움직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와 달리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다. 그런데 이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그 내용을 찾아서 작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일일이 찾아서 기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를 이용한 간접법으로 작성한다. 먼저 손익계산서의 단기 손익을 영업현금 흐름 제일 위에 둔다. 그리고 그 숫자의 감가상각처럼 실제 현금이 유출되지 않지만 비용으로 처리했던 항목들을 더해주고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항목은 빼주는 식으로 계산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플러스를 유지해야 기업의 자금이 원활하게 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모아놓은 것이다.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그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찾아서 기록하는 직접법을 사용한다. 투자활동에는 크게 설비 투자와 다른 기업에 하는 지분 투자가 있다. 이 중에서 설비 투자 CAPX는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일로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기업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돈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뒤에 나오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은 돈을 모으는 행위, 빌리는 행위와 돈을 갚는 행위 모두가 해당된다. 돈을 모으는 것은 증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를 상환하면 돈을 갚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증자나 대출로 돈을 모으면 돈을 갚으면 가 된다. 현금 흐름표로 기업의 현황을 파악. 회사 설립 초기나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경우가 아니라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어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까지 익힌 내용을 종합하여 현금 흐름표를 보고 기업의 현황을 유추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다음 표는 각각 경우의 수를 모아 놓은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좋으니 활용해보자. 물론 상세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전자공시 분석하기 DART 사이트 활용법. 투자자는 투자자는 다양한 경로로 재무제표를 접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인 DART or 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어렵게 분석했는데 잘못된 데이터라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트는 직접 찾아 들어가거나 각 증권사 HTS, MT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다트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회사명, 종목명을 입력하고 기간, 자료의 성격을 설정하면 해당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그리고 주요 공시사항은 꼭 챙겨 읽는 습관을 들이자. 기업에 따라서는 사업보고서 발표 이후에 주주들과 소통을 위해 기업의 현황 및 전망을 담은 IR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는 다트의 IR 공시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와도 연결이 된다. 만약 사업보고서를 처음 본다면 사업보고서 특유의 양식을 이해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그 양이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래서 이를 익히기 위해서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사업보고서 전부를 프린트해서 보는 것도 좋다. 사업보고서 전부를 프린트하면 웬만한 기업도 A사 기준으로 100여 장이 훌쩍 넘어가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두 번은 해볼 만하다. 프린트를 한다면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활용하면 좋다. 업보고서에는 영업개혁, 경쟁관계 그 속에서 기업의 위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변화 등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많다. 워런 버핏이 수시로 읽는다는 보고서는 증권사 리포트가 아니라 바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이다. 기업 설비 투자가 알려주는 투자 포인트. 주식시장에는 기업의 설비 투자 뉴스가 자주 등장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 설비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많다 보니 때로는 가볍게 다뤄지기도 한다. 왜 설비 투자를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을 넓혀가는 개념에 비교해보자. 먼저 집을 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이사할 곳을 찾고 또 집수리와 금전 문제 등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기업은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으로 설비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자는 기업의 발표 내용을 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영속성을 보장하는 매우 주요한 이벤트가 된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이유로 설비 투자를 단행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미국발 이슈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 일단 기업은 설비 투자를 단기간에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설비 투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기업도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보조금 등 몇 가지 사항만으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 기업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 1. 기업의 자유의지에 의해. 기업 스스로 미래에 대한 전망, 즉 매출의 증가가 기대될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단행한다. 만약 기업의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자나 시비 등의 발행 및 차입을 통해서라도 설비 투자를 한다. 이때 투자자는 기업의 강력한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한편 2022년 SK하이닉스처럼 결정된 투자 계획을 보류하는 것도 기업이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니 단순히 악재로 판단하면 안 된다. 상황이 급격히 변하여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기업은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러서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 경쟁 기업의 상황에 따라 2022년 2차 전지 소재 업종은 대부분 증설에 나섰다. 커지는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선점 효과를 기대해서다. 하지만 개별 기업 단위의 증설을 모두 모아서 시장의 규모와 같이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나중에 공급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업종 대부분 기업이 거의 동시에 설비 투자에 나선다면 업황의 강력한 변화도 예상해야 한다. 앞서 설비 투자는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텐데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설비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그들이 보는 미래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방증으로 읽어야 한다. 3. 전방 산업의 요구에 의해. 기업의 설비 투자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물량의 증가나 신제품의 생산을 위해 혹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때는 거래처의 매출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기업의 설비 투자 증설에 대한 고민.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면 당연히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문제는 현재 상황만으로 무턱대고 설비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설비 투자는 자금 계획과 부지 여건 그리고 인허가 문제 등 물리적인 시간과 살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또한 기간에 의외로 제품 판매가 유지되지 못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설비 증설에 대한 상반된 결정의 한 예로 빙그레의 꼬꼬면과 농심의 허니버터칩을 들 수 있다. 두 제품 다 혜성처럼 등장하여 단기에 큰 히트를 친 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컸다는 점도 같다. 이에 두 기업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꼬꼬면은 수요에 부응하고자 즉시 라인 증설 설비 투자를 단행하였지만 허니버터칩은 소비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에 신중을 기했다. 안타깝게도 이후 두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빠르게 식어버렸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초기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면서 인기가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빙그레는 라인 증설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부담으로 돌아왔고 농심은 그 부담에서 자유로웠다. 이렇듯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손익과 시장 지배력이 달라진다. 이는 기업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들은 CEO의 경영 능력을 투자의 잣대로 삼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증권사 리포트 보는 법. 투자자들이 기업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업 공시, 뉴스 그리고 증권사가 발간하는 리포트가 있다. 증권사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경제, 업종, 기업과 관련된 각종 리포트를 매일 발간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 맞다, 틀리다 식으로 접근하며 볼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도 많다. 증권사 리포트를 믿고 투자해봤자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증권사는 주가가 내려가도 매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오로지 매수 의견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만약 증권사의 리포트가 없다면 무엇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생긴다. 투자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다트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실시간 변화하는 기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리포트는 기업 상황에 대해 실시간 업데이트된 내용과 더불어 향후 전망 그리고 전문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담겨 있다. 그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즉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내용은 매매에 대한 견해 BOI 등과 목표 주가로 이는 투자자에게 기준점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리포트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자, 주, 틀, 린, 다. 따라서 이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다. 투자자들의 바람과 달리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의 움직임도 자주 못 맞춘다. 먼저 투자자는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자. 이들은 산업 및 기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투자로 옮기는 데 대한 교육은 보통 받지 않는다. 이들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석을 투자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들이다. 애널리스트는 전문적인 기업 분석가이므로 주식의 매매 판단은 그들의 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분석과 투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실전 투자는 투자자가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리포트는 참고 자료이고 투자는 오롯이 본인이 모든 결과를 떠안는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투자의 결과는 내 계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떨어진 주가와 관련해서 애널리스트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 또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투자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안드 카스텔라니는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를 비유로 이를 설명한다. 그림을 보면 실제 주가는 적정 가치를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러한 주가 변동성에 대비하거나 적절하게 이용하여 수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애널리스트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분석하는 기업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이유에 첫째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좋은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지만 기업의 악재에 대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두 번째로 해당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왜 자신들에 대해 쓴소리를 쓰느냐며 해당 애널리스트의 회사 방문을 거절하거나 심하면 해당 증권사와 거래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신껏 글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도 직장인이고 이는 아무리 제도를 개편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인간 세상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애널리스트 글의 행간을 읽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드러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애널리스트도 투자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려 하기 때문이다. 행간의 뜻을 읽는 방법은 리포트를 자주 읽어서 스스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또 리포트를 볼 때 매수, 매도 등 결과만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올바르게 리포트를 보는 방법은 애널리스트가 내린 결론의 근거를 파악하고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이다. 리포트의 결론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다. 즉, 리포트를 읽는 목적은 애널리스트의 논리를 관찰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의 논리를 파악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1.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리포트의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리포트에는 애널리스트 의견 및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보조 자료들이 첨부되는데 말로 표현한 것이 재무제표 등의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은 더해진다. 예를 들어 신사업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썼으면 재무제표에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논리적인 의견인지 확인한다. 애널리스트가 매매 의견에 도달하게 된 사항을 세밀하게 체크하며 중간에 논리적 비약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한다. 투자자가 빨간펜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3. 리포트를 자주 보며 각 애널리스트의 성향과 특징을 파악한다. 다시 말하지만 리포트는 공시 등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애널리스트의 생각이 들어간 가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기 공시 자료를 읽고 이에 더해 증권사 리포트를 읽는 습관을 들이면 애널리스트의 성향과 생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기업의 실적을 전망할 때 컨센서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컨센서스와 본 실적의 차이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기도 한다. 컨센서스는 대체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만든다. 그들은 자신만의 평가 모델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러한 의견들이 모여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치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이 BOI 의견이고 이에 더해 현재 주가는 3만 원 부근인데 목표가가 5만 원이라면 투자자는 당장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리포트에 나타나 있는 목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몇 대의 확률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증권사 리포트 제일 뒷면에 있는 작은 글씨의 박스를 참고해야 한다. 그래서 리포트를 볼 때는 시간이 없다고 대충 훑어보기보다는 꼼꼼하게 체크하며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재무제표를 활용한 실전 성공 투자법 나만의 원칙 만들기. 재무제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마다 각자의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부터 출발한다. 기준점은 매매 원칙 중 하나로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다. 이것이 있어야 그 상황에 맞게 재무제표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먼저 주식시장에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할지 알아보자. 지금 투자자가 시장에서 강하게 주가가 움직이며 관심을 받는 기업을 본다면 일단 호감이 생기면서 매수 관점에서 해당 기업을 바라보게 된다. 더군다나 주가 움직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시장에서 거론된다면 자신은 잘 모르지만 큰 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지금까지 공부한 경험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피고 그를 통해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차분하면서 객관적인 투자 판단이 가능할까? 아마도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대충 몇 개의 숫자만 확인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가 쉽다. 그래서 이를 올바른 재무 분석 방법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재무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쫓기듯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 자신이 이미 분석해 놓은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좋은 기업을 찾아두었다면 시장의 흥분 속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투자자는 매매를 하려고 지켜보는 종목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급등한 주식이 언론에서 거론되거나 주식 관련 유튜브 등에서 특정 종목이 거론되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덥석 사버리고 이는 종종 주가의 고점에서 매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때 주위에서 거론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큰 관심을 두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 그리고 뒤늦게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그때 샀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한다. 이러한 투자자 대부분은 자신이 선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을 매매해 본 경험이 없을 것이다. 또 자신이 잘 분석한 종목이나 매매를 하려고 유심히 지켜보는 종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본인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라도 처음 투자하는 심정으로 투자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자. 지금부터 투자를 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나만의 무기, 종목 POL. 보통 투자자는 매수하고 싶은 기업이 생기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조급함에 해당 종목을 덥석 매수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항상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앞서 배운 모든 내용을 동원하여 주식을 사기 전에 충분히 분석과 관찰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하고 싶은 기업의 가치와 주가 상황을 보고 싸졌을 때 사야 한다. 이 과정을 맛집을 찾아가는 것에 비유해보자. 평소에 여러 맛집 리스트를 가진 사람과 급작스럽게 맛집을 찾는 사람의 상황을 비교해보자. 맛집 리스트가 많으면 다양한 상황에서 여유 있게 음식점을 찾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시간에 쫓겨 대략 눈에 띄는 몇몇 음식점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주식 투자도 이와 같다. 음식점 리스트가 풍부할수록 여유와 만족스러운 식사가 가능하니 투자자는 투자 종목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 한편 음식점 리스트가 많다고 한 번에 다 가지는 않는다. 날이 더워지면 보양식이나 시원한 음식을, 가족 행사라면 그에 맞는 음식을, 가볍게 끼니를 때울 때는 떡볶이 등 간단한 음식을 찾는다. 주식 리스트 역시 리스트에 있는 종목을 살피다가 상황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 트레이딩 등 적절하게 투자하면 된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대부분은 무턱대고 들어가서 맛집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 맞는 맛집 리스트를 종목 POL이라고 부른다. 종목 POL은 내가 매매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모아놓은 종목들의 모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석을 마친 기업 리스트를 의미하지만 처음에는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종목 POL과 단순 관심 종목의 차이점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기업이 아닌 해당 기업에 대해 분석을 했는지 유무이다.
투자자는 시간을 두고 기업을 분석하여 POL을 채워야 한다. POL 속에는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 아예 교육비를 벌어줄 종목, 현재 시장의 중심인 업종 중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차트의 움직임 좋아서 단기에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종목 등 다양하게 작성해야 한다. 종목 POL은 최소한 20개 정도는 되어야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매매 시점이 도래했을 때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50개가 넘어가면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기 실력과 상황에 맞게 분석할 기업 수를 정하는 것이 좋다. 즉 20개 이하이면 시야가 좁아지고 50개를 넘어서면 감당이 안 된다. 20개에서 최대 50개 내외의 기업을 목표로 분석하는 게 좋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목표 숫자를 정하는 것이다. 만약 30개로 정했다면 30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30개를 채운 이후에 다른 좋은 기업이 나타났을 때는 30 플러스 1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존 30개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자의 종목 30개는 우량한 기업으로 채워진다. 이 배제의 법칙.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을 파악한 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모든 주식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마음만 괴롭다. 주식 투자는 모르는 기업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이 잘 이해하고 분석한 종목에 집중해야 투자 수익 확률이 높아진다. 투자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외국 음식을 잘 먹으려는 것과 같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에게 맞는 훌륭한 정찬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모르는 종목에 투자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높은 투자 확률의 기대는 투자보다는 높은 운의 기대는 행위이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또는 이해가 안 가는 종목은 아예 매매하지 않는다고 마음먹는 것이 애당초 편하다. 3종목 POL 선정 방법. 종목 POL에 들어가는 종목은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한다. 잘 아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이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분석하고 이해한 종목으로 구성한다. 이제 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자. 잘 아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 잘 안다는 것은 그저 기업의 이름을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등을 잘 아는 기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목적은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니 단순히 유명한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을 아는 게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알아야 한다. 투자의 관점에서 잘 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하는 일과 제품별 특징 및 매출 구조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 변화와 배당 성향, 재무 상황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잘 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회사 전체 상품 구성 및 매출의 변화 그리고 그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더 나아가 기업의 전략 및 글로벌 경쟁 구도 등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몰라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그런 투자를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기업을 알아가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주가가 현재 저평가 국면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흥분 단계인지 구분하여 투자할 수 있다.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기업을 분석하려 드는데 이때 잘못된 분석을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잘 아는 종목을 어떻게 결정하고 분석해야 할까? 처음에는 친숙한 기업부터 시작하여 분석 방법을 익힌 후 사업 구조를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기업, 재무적으로 우량하다고 거론되는 기업 등으로 확장해 나가면 된다.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 재무적으로 우량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모호하다. 그래서 투자자 나름의 기준점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 내 지인 중 한 명은 영업이익률 ROE를 조합하여 15-15 클럽을 만들어 투자한다. 영업이익률 15%, ROE 15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 중 잘 아는 기업만 종목 POL에 넣는 것이다. 또 다른 지인은 EBITDA를 기준으로 관심 종목을 만들기도 한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지금 내가 어떠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은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어떠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지는 자유이다. 하지만 사용하는 지표가 다르면 당연히 결과도 다르고 판단의 상황도 달라진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지표를 보고 판단을 내렸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든지 배당 성향이 꾸준하다든지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지만 어렵게 분석했어도 생각보다 재무적인 데이터가 저조하다면 종목 POL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일정한 기준점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적자 현황이나 매출의 감소 추세 등이다. 하지만 이 또한 다음에 살펴볼 성장성과 결합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면밀히 살펴볼 기준점으로 삼으면 된다.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기업을 바라볼 때 과거의 재무 데이터만으로 파악하면 큰 한계에 부딪힌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한 번 일을 잘했다가 다음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일을 못했지만 절치부심 노력하여 다음에 큰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계속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안타깝게도 계속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 투자자는 계속 일을 잘하는 기업과 더불어 다음에 더 일을 잘할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금은 일을 잘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힐 기업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은 다음 중 최소한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미래 전망을 밝히는 경우, 사회 및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된 기업, 과거부터 노력한 성과가 빛을 발한 시점의 도래, 신성장 동력 등을 장착해가는 기업.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을 분석한다. 하지만 성장성은 기대이므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하다. 이때 투자자가 할 일은 분기별로 나오는 재무제표와 각종 공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관련된 뉴스 등도 정확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모두 종목 POL에 넣는 것은 아니다. 분석했지만 기업의 가치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업을 분석해서 기준점을 넘는다면 종목 POL에 넣어야 한다. 3매매 타이밍. 종목 POL이 정해졌다고 무턱대고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일부 오류는 자신이 종목을 발견하면 서둘러 매매하려 한다는 점이었다. 보통은 어렵게 좋은 종목을 찾았다는 생각으로 조급하게 매매를 결정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적절한 때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싸게 사야 이익이 보장이 된다. 가치 투자를 이야기할 때 매매 타이밍이라면 다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든 매수는 타이밍이다. 이를 타이밍에만 집중하느냐, 우량 기업을 기다려 사느냐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종목 POL이 있다면 그들 중 적절한 시점, 즉 밸류가 낮아진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이 매매하고 싶을 때 매매하면 되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10분 활용하면 된다. 결코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 오거나 차트가 좋은 그림을 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8월 2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차영주TV에 움직이는 차트 패턴 사선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4개 종목의 차트를 올렸다. 5. 매매 일지 작성. 매매는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야 하는데 그를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매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매매 일지는 투자자의 매매 전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매매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보완하면서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매매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매매 스킬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만든 매매 일지는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매매 일지는 다음 5가지 사항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단계별로 매매 일지를 작성해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한편 매매 일지는 평생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시 상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적어두는 게 좋다. 일부는 틀을 만들어 중요한 내용만 적어두기도 하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형식과 길이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하자. 매매 일지 중 4번째 단계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적어도 된다. 오래된 매매 일지는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